소리 나오죠? 소리 들리시면 한 번만 대답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금방 돌아오네요. 예, 그러네요. 지난주에 수리편 딱 시작하고 말았죠. 그 수리 부작 했죠? 네. 맞아요. 오늘은 자활무기지지하며 제가 우선 한 두어 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권이 하유어 아제오. 자활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권이 하유어 아제오. 자이 가라샤대 묵하야 지하며 학하야 염치 아니하며 사람 가르침을 게으리 아니홈이 무엇이 내게 있냐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들, 그러니까 공자가 가끔 자기 삶을 수레하거나 어쨌든 자기 삶의 과정 이력들을 수레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공자가 정말 진솔한 삶을 열심히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감동적인 구절이 참 많은데, 이렇게 건조하게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공자의 삶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하면 진짜 이런 말도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자, 여기서 문장 구성을 보면 무기지지와 하기불념은 똑같은 형태로 그 말리을 이를 통해 가지고 구문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병렬식으로. 그러면 이제 무기지지와 하기불념, 그것은 똑같은 거의 같은 문장 패턴이라고 보면 묵묵하게, 지지, 그 다음에 여기 이 글자가 원래는 알다라고 하는 알식자인데, 이게 기억하다 또는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 동사처럼 그렇게 쓰일 때, 물론 알다도 동사로, 식도 동사로 쓰일 수 있겠지만 보통 동사로 이렇게 쓸 때 기록하다, 기억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7,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어떤 그 학술서 같은 것을 경우에는 이렇게 머릿말에다가 저자 또는 역자 하고 이 글자를 딱 붙여서 역자 아무개, 저자 아무개 딱 이렇게 써요. 영화는 기록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무기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배워가지고 묵묵하게 침묵 속에서 또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충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새겨넣는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하기불념은 배우되 염증을 내지 않는다, 실증 내지 않는다, 또는 물리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염을 쓰는 글자인데, 그래서 배우면서 그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또는 배움에 대해서 늘 실증을 내지 않고 늘 새로운 그런 기분을 가지고 배우며 그런 거죠. 회인불권, 이것은 이제 회인, 이 남을 가르치다, 이 회가 가르칠 회라고 하는 글자인데, 보통 우리가 가르칠 교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회라고 하는 글자를 가르치는 그 뜻으로 쓰일 때는 사실 논어나 뭐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자주 접하지는 않죠. 우리 일상 언어 속에서 가르친다는 의미로 쓸 때 이 회라는 글자를 잘 쓰지는 않죠. 그러나 논어에서는 남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글자를 꽤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인불권,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남을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이 게으를 권이죠. 그럼 여기에 이 게으르다라는 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 언어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면 형용사나 뭐 성질을 나타내는 이제 글자일 텐데 불이라고 하는 그 부정어를 써가지고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사처럼 수로처럼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인불권 이렇게 말하면 남을 가르침을 사람을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무기지지, 하기불량, 회의인불권 이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가 이때 주제로 제시가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실제 주 문장이 하유와 아재 요건데 이렇게 한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형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논어나 맹자, 특히 논어 이때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처럼 어떻든 주제 또는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한 그 상위 단위의 문형을 만들어가는 동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기지지, 하기불량, 회의인불권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미리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무기지지, 하기불량, 회의인불권이 실제 내용이지만 그 형식상으로 공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에 관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유와 아재가 일종의 주문장이 되는 것이죠. 주절,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유와 아재에서 어라고 하는 것은 것과 하유, 아재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문장을 한 문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본다면 일단 모든 문장이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그 끝나는 끝을 맺는 그 글자의 경우 실사 그 한문에서 실사 허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실사 허사 이렇게 쓰는데 실사는 그 자체가 뜻을 갖고 있거나 또 의미 전달을 하거나 문법적 역할을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어쨌든 성분을 갖는 경우 이럴 경우는 그런 글자를 실사라고 하고 그 자체의 뜻을 갖는다기보다도 문법적으로 기능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허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뜻을 갖는다기보다도 이 문장이 어떤 성격인 것인지 또는 이 문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 정서 또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죠. 이런 허사가 한문에서는 많은데 대부분의 문장은 어쨌든 이런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어기사라고 보통 많이 한문 고전 한문 우리가 배울 때 이런 형태의 글자를 어기사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걸 통틀어서 어쨌든 허사라고 합니다. 분류하자면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허사고 이것도 허사예요. 근데 이거는 감탄의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 그 어기사죠. 그 뉘앙스를 감탄의 뉘앙스를. 그 다음에 어는 그 요즘 현대 그 고전 한문 문법에서는 이걸 영어식으로 영어 문법 구조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걸 전치사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포지션 전치사. 네, 앞에 내세웠다는 전치사. 명사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명사 어떤 동작이 유래하거나 동작이 어떤 그 기원하거나 또는 동작이 비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치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그런데 하유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인데 이 말은 이러한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한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약간 현대 언어 감각에서 조금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 드러나지 않는 그걸 문법적 용어로 말하면 외현적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형태를 갖춘 것을 외현적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외현적.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말도 그런 거 많죠. 주어 대부분 생략되고 이런 걸 비외현적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기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시해주는, 말하자면 앞에 무기지지 하기불염 회인 불건을 지시해주는 게 여기는 없어요. 저 자체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제시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앞에 내세워놓고 하유와 아재, 그리고 우리 맥락상으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세 가지 나는 늘 잘해왔다. 이 세 가지는 늘 하는 거다. 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문은 가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서 이해해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나에게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뭐 이런 정도로 우리말로 말하자면 문제가 같은 이런 그 내용이 비회연적 주어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있다라는 말 자체는 무슨 문제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논어에 가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유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아마 이런 맥락이라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는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왈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건이 하유어 아제오. 이 경우에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지라고 읽어왔는데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록 또는 기억. 근데 가끔 식으로 읽어도 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해석의 어떤 그림에서는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식지 그래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그것을 안다. 뭔가를 배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배워둔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자기가 늘 되뇌어보고 또 현실 속에서 적용해보고 또 어떤 성찰이나 반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깊이 자기 어떤 내면으로 이제 참 내면화하는 그런 거를 무기지지 또는 무기식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주로 지로 많이 했다는 것. 식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것.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뭐랄까 개방성이 있어요. 고전은. 그러니까 자기 삶의 체험 속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렇지는 아무 맥락도 없이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죠. 물론. 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불능사하며 불선불능계이 시오우야이니라. 자왈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불능사하며 불선불능계이 시오우야이니라. 자의 가라사대 덕에 수치 못함과 학에 강치 못함과 의를 듣고 능히 사치 못하며 선치 못한 것을 능히 고치지 못함이 이 내의 시름이니라. 덕지불수, 학지불강, 이거는 두 개가 문장 구조가 똑같죠. 이럴 경우에 덕은 불수죠. 그러면 덕과 불수는 사실 주어와 수어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한문 문장 구성하는 방식이 수어 목적어 또는 동사 목적어 구조로 본다면 불수덕, 불강학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동사 목적어 구조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덕이 닦이지 않는다는 피동 형식인데 이 다른 예를 들어 영어라든가 우리 언어에서는 피동형임을 지시해주는 그 어떤 문법적 기능이 있죠. 예를 영어는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우리말도 뭐뭐가 되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이제 피동형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도 덕지 불수의 덕이 주어고 불수가 수로라면 덕은 닦이지 않는다 또는 덕이 닦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덕 스스로가 닦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덕은 피동의 의미가 되죠. 학지 불강도 마찬가지로 학이 강해지지 않음. 근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뭐 예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표현해내는 걸 강의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서당에서 그걸 공부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뭐 이렇게 우리가 덕지불수 배웠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지런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서당에 와서 책을 딱 펼쳐놓고 돌아앉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이제 읽고 뜻을 새기고 선생님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이런 걸 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강한다는 거는 익힌다 이런 의미가 익혀서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을 말하자면 남들 앞에 자기가 습득한 내용을 남들한테 표현해내는 거 이런 걸 강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의, 강론, 뭐 강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덕은 닦이지 않는다. 덕이 닦이지 않는다. 학이 강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런 형태의 그 문장이 이미 몇 번 나왔죠. 다시 말해서 주어와 수어 사이에 그 독립성을 느슨하게 약화시켜주기 위해 지가 들어갔다는 거.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 구조화하는 거. 구문화, 구로 만들어 절이 아니라 구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의 불능사, 의를 듣고, 의를 알고, 이 듣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듣는 행위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 맥락은 물론 들음이라고 하는 단순히 청각의 기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청각의 기능을 통해 들은 것을 자기가 깨우친 걸 이제 포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견이든 문이든 이런 그 감각 동사의 경우 이것이 순수하게 감각적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통해 이제 우리가 어떤 감성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어떤 그 체화하는 것까지도 포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의 불능사라는 경우에 문장 그대로는 의를 듣고서 옮기지 못한다 이 말인데 의를 듣고 불능사 그리고 문의 이 불능사이죠. 사실상은 문의라는 그 한 동사 목적 구와 불능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말하자면 의를 들은 것을 옮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사는 요 글자가 자세히 보면 위에 요 글자가 끝을 지자예요. 끝을 지고 밑에 여기에 있는 글자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고 해가지고 옮기다, 이사하다. 우리가 말이 이사하다. 근데 이 글자가 아주 유사하게 도라는 글자 있죠. 무리도, 다르다, 무리도. 요거는 요 글자 토 같은 글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토, 요거는 지 이렇게 해서 발음의 차이가 나고 글자의 차이가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의를 듣고서 의를 듣는다는 행위와 그 들은 의, 말하자면 깨우친 의를 깨우쳐서 의를 알아서 깨닫고서 불능사 옮기지 못한다는 말은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의를 알았는데 또는 지식으로는 의를 습득했는데 의라는 것을 습득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불능사라는 말이 옮기지 못한다는 말. 그 다음에 불선불능계 역시 불선이 목적어죠. 선하지 않음을 아는 것을 불능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원래 불선불능계 만약에 문의 불능사 불선불능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덕지불수 학지불강은 주어 수로 구조지만 문의 불능사 불선불능계는 목적어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형을 바꿔놨죠.
불선불능계. 자, 이렇게 이제 앞에 여러 그 내용들을 정보를 제시해 놓고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그러니까 시가 여기서는 이제 계사 역할을 하는데 지시사 더하기 지시사 또는 계사 역할을 하는데 이 계사라고 하는 거는 한문의 계사라고 하는 거는 이 지시사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시라는 게. 시가 원래는 지시사였는데 이것이 그 어떤 그 구어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사가 되죠. 계사란 말은 비동사와 같은 연결하는 이런 걸 계사라고 하는데 연결사라고도 하고 계사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그 영어로는 이런 거 이렇게 특별히 또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의 동사, 링크의 역할을 하는 동사, 그래서 계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사이지요, 사실상. 근데 지시사이면서도 이런 것이 뭐뭐이다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계사의 역할까지도 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이런 것이 불능계가 나의 근심이다. 이거를 그 은혜는 시름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은혜가. 네, 우리가 근심한다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시름. 청산별곡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일어오니로라 이런 구절 있죠.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온다. 뭐 이런 구절인데 그래서 시름, 근심물을 시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좋은 말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왈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불능사하며 불선불능계 이 시오우야이니라. 여기는 뭐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하고 문의불능사하며 불선불능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덕지불수 학지불강의 문형구조와 문의불능사 불선불능계의 문형구조가 다름을 은혜의 토를 통해 가지고도 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여기에 대해서 꼭 문형이 다르다 해가지고 어쨌든 공자가 제시한 근심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이 네 가지라는 걸 그냥 병렬하면서 이렇게 문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자지 연거에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이러시다. 자지 연거에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이러시다. 여기서 자의 연거하심에 신신 탓하시며 요요 탓하듯이다.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제비죠, 제비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전주 형태로 해가지고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또는 편안함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이때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왜 이렇게 쓰게 됐는지 이걸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문화적인 어쨌든 그런 문화사적인 맥락 속에서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더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미처 덜 찾아봤습니다만 연이 일반적으로 명사로 제비연으로 많이 쓰이지만 보통 이런 얘기라든가 논어라든가 이런 유교 텍스트 속에서는 편안히 거하다 또는 잔치 연회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지연거란 말은 공자가 편안히 그러니까 한가하게 거처할 때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께서 한가하게 거처하심에는 신신여야 요요여야에서 뭐뭐여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뒤에 보면 향당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공자의 일상생활의 그 행태, 뭐 습성, 뭐 이런 삶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
그 기록해 놓은 그 향당이라는 편에는 이렇게 여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여는 이 연이라든가 언이라든가 이 글자로 대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이나 언이나 같이 쓸 수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처분자, 그러니까 두 글자를 나란히 배열해 가지고 그것을 의태어나 의성어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글자와 그 글자의 1차 의미와 연관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자 모양이 별신자라 해가지고 반드시 신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1차적인 의미가 여기 이제 이 신자지만 이 신자는 여기서는 이 신자의 의미로 봤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천간 지지 가운데 그 뭐예요? 그 12지지 중에 원숭이를 가리키는 그 지지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천자문이나 뭐 서당이나 또 어른들한테 들을 때 이걸 납신 이렇게 배웠죠. 많이 들었죠. 납신. 요즘은 그 젊은 세대에서는 납신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쓰고 그냥 뭐 12지지에 뭐 몇째 지지신 뭐 또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납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납신의 납은 원숭이의 옛말이죠. 자, 그래서 원숭이 옛말을 납이라고 하는 건 잔나비라고 들어봤죠. 잔나비, 잔나비 그게 원숭이 원숭이 종류 중에 납. 그래서 두시언해 같은 거, 그러니까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나온 그 두시언해가 우리 국문학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텍스트인데 거기도 나베 되파람 소리 슬프고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울음 우는 소리가 슬프다. 원숭이가 캬캬캬캬 이런 식으로 울거든. 그러니까 장강 하류로 내려가면 약간 밀림이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원숭이가 굉장히 이제 풍토적으로 흔했던 건가 봐요. 막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게 나베 대파람 소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처럼 여기는 납은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 이렇게 두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신의 의미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여야 그러면 용모가 펴졌다. 용모가 펴졌다는 말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어쨌든 긴장을 하지 않고 그 일상생활에 편안히 거치할 때에는 용모가 느긋하게 펴졌다. 펴졌다는 말은 참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온화하다라는 말도 한자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느긋하다 뭐 이런 의미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않고 사람들 어떤 뭐 이렇게 아래 사람이든 비슷한 또래든 어른이든 일상으로 사적으로 사사로이 대할 때의 그 모습인데 그때에는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이런 뜻입니다. 사실 뭐 편안하다라는 말도 한자 말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느긋하게 이렇게 얼굴이 확 펴졌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통 기용서야 이렇게 주석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서라고 하는 별서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요여야인데 이 요는 어릴 요자예요. 어릴 요 또는 예쁠 요. 그래서 시경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도지 요요여 기역 진진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요요는 복숭아 꽃에 야들야들하고 아주 얼망졸망하고 앙증맞은 그런 모습을 형용한 의태어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공자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죠. 공자가 평상시에 편안하게 거처하실 때는 아주 어여뻤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요는 거기 주석에 있는 대로 기색유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굴색이 안색이 온화했다, 유쾌했다 뭐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요 자체는 아주 아주 뭐 꽃이나 풀 같은 게 막 자라가지고 처음 싹이 나왔을 때, 꽃이 막 피었을 때, 또는 싹이 이파리가 싹 나왔을 때, 그때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앙증맞은. 근데 여기서는 공자의 요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 공자 같은 안색이 유쾌한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글자 그 자체로 이해하면 가끔가다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두 글자를 나란히 배열해 가지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잘 많이 쓴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시경이라든가 또는 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화 또는 부사화하는 전미사 형태가 여, 연, 언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나 연이나 어는 걸 어떤 때는 여 쓰고 어떤 때는 연 쓰냐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안 따지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대체로 여나 연이나 언을 쓴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자가 두 글자를 처음으로 쓰면서 여나 또는 연이나 언을 붙이면 이게 형용사처럼 만들어준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지연거에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이러시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주제와 평가 또는 판단의 문장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공자 선생님이 평상시에 거처한다라는 내용과 그 내용, 그 평상시 거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지연거라는 것이 하나의 종속절처럼 되어 있어요. 문장처럼. 그렇다면 신신여야 요요여야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자지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현대식으로 또는 영어식으로나 한국어식으로 한다면 선생님께서 편안히 거처하실 때는 우리말은 이 한문하고 비슷하게 주어가 다시 안 살아나는데 만약에 영어나 이런 문장 구조 속에서는 신신여야 요요여야의 구체적으로 실제 주어가 되는 것은 자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만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한문은 주제어, 평언어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묵은 정보 또는 미리 주어진 정보를 하나 제시하고 뒤에 새로운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문장 구성하면서 주어를 외현적으로 안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문법적 용어 모르더라도 이런 그 논어 텍스트를 자꾸 읽다가 보면 차츰차츰 아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다음 구절도 참 그 공자의 그 참 진솔한 표현인데 아 공자라는 인물이 이렇게 우리가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 이 공자를 논어를 통해서 공자를 접해보면 야 그래 진짜 한 500년 전 사람이지만 정말 그 인격적으로 매력이 느껴져요. 자꾸. 아마 공자처럼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공자에게 좀 재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자, 여기 참 저는 이 구절에서도 공자를 읽힐 때 굉장히 그 어떤 감회가 있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왈, 심의라, 오 쇠하여, 구의라,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자왈, 심의라, 오 쇠하여, 구의라,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자이 가라샤되, 심하다 내 쇠홈이여, 오라다 내 다시 꿈의 주공을 벗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언내는 리로다 해가지고 미래형처럼 했는데 사실상은 미래형이라고 꼭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때문에 아마 이걸 미래형처럼 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꼭 그런 맥락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문형으로만 딱 보면
문형이 굉장히 그 라임을 맞추고 있죠. 아주 잘 맞추고 있어요. 뭐뭐의, 뭐뭐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앞에는 물론 야라는 게 하나 붙어 있지만 뒤에는 없지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건 일반적으로 문장이 도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도치시켜 보면 뭐뭐야, 뭐뭐의죠. 이런 경우가 앞에 주제를 제시하고 여기 평을 하는 평가, 평은 이런 구조의 아주 전형적인 이 문장 형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야 해놓고 뭐뭐의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떤 그 주제구를 나타낼 주제와 평은 형태로 문장 구성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 제시해. 그게 어떠하다. 앞에 어떤 내용이 어떠하다. 그러면 보세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약함. 이렇게 된 거죠. 보세. 나의 세약함이여 오래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나의 세약함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세약함이 오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세약하다. 나는 세약하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식 문장으로 차면 나의 세약함 해가지고 소유 대명사처럼 넣어가지고 나의 세약함을 주어로 봐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옷의 자체는 나는 그 비동사 없고 그 형용사 수로로 봐가지고 형용사 수로 나는 늙었다, 나는 세약하다, 나는 노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불부몽견 주공이 고의죠. 내가 꿈에 다시 주공을 보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로다와 같은 형태로 언어를 구성한 건 조금 맥락이 좀 덜 서는 것 같죠. 왜냐하면 고의 자체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상의 경과를 나타내고 또 동시에 구의 뒤에 힘의 잘못 말해요. 앞에 거는 오세야 심의죠. 죄송합니다. 오세야 심의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오세하다. 그게 심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부몽견 주공이 우의죠. 오래돼. 그래서 심의의 경우는 뭐 반드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 구의의 경우에 의있죠. 그러면 이 구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어떤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를 일종의 진행 시제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보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의가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관적인 평가라든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이처럼 어떤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글자 뒤에 와가지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 복잡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의미만 일단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불부몽견주공. 자, 이것도 불부몽견주공 보다 주공을 그죠? 근데 몽은 꿈에 보다 해가지고 일종의 약간의 그 뭐랄까 꿈을 꾸다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너무 풀이하기가 조금 좀 까다로운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부사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꿈 속에 꿈에서 이런 의미.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부는 다시 뭐뭐 하다 다시라는 부사고 뭐뭐 안 타죠. 그럼 다시 꿈에 주공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공자의 그 어떤 전기적 사실 또는 공자라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 공자라는 측면에서 그 공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이기도 해요. 뭐냐면 공자가 평생 자기 삶의 준거로 삼았던 사람이 주공이고 또 자기 삶의 어떤 일생의 가치를 주공이 꿈꿨던 그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주공은
누구냐면, 물론 앞에 조금 설명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주 이렇게 내려왔죠. 중국의 중국의 주도 세력이, 주도하는 그 권력이, 이 주를 실제로 뭐 주의 어떤 부족 단위, 그러니까 치프 도움이라고 하는데, 부족 단위의 주는 오래됐어요, 역사가. 이 주라고 하는 게 부족 단위의 주라고 하는 부족은 되게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수, 이런 것인데, 주, 수, 구강이나 기명유신. 잘 보이나? 잘 보여요, 글자가? 예. 주, 수, 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우리가 말하는 유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주는, 주 부족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이 새롭다, 이런 뜻인데, 요 새롭게 만든, 요 유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주의 문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왕은 실제로는 왕의 칭호를 획득하지는 못했어요. 문왕이 이제 그 세력을 점점 팽창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을, 그 종주국은 은이었는데, 은상이었는데, 그 중국의 종주국인 상의 휘하의 한 세력으로서 주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확장해가지고, 문왕은 이름이 희창인데, 희씨예요. 써는 희씨고, 희창인데, 이 희창 문왕 때 와서 그 주의 부족이 급격하게 신장을 해가지고, 이 중국 그 세계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희창의 아들 희발인데, 이 희발이 이제 주를 왕조를 개창을 하죠. 주 왕조를. 그래서 사실 이 문왕과 무왕을, 여기 무왕인데, 그래서 보통 문왕과 무왕은 거의 같이 엮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왕과 무왕은 같이 엮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역대 이상적인 제왕을 삼왕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삼왕은 하에 우잉 우왕, 그 다음에 상에 상왕, 그 다음에 주에 문왕 무왕 합쳐가지고 삼왕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라를 개창한 우임금, 그 다음에 은상을 개창한 탕임금,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를 개창한 문왕과 무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장 이상적인 제왕의 모델로 삼죠. 그런데 이 희발의 동생이 있습니다. 희발의 동생, 희단인데 이 희단이 주공이라고 하는 그 공작의 칭호를 받죠. 그래서 주공단 이렇게 보통 흔히 이제 말하는데, 이 무왕의 형제들이 굉장히 뛰어난 형제들이 많았어요. 소공석, 주공단 뭐 이렇게 또 나머지 뭐 말하는데, 이러한 형제들한테 각각 땅을 봉해주면서 봉건이라는 그 퓨들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경영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스템을 창안한 사람이 주공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이 가장 이상적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경 생산 양식의 구조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주공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주공을 평소에 늘 꿈꿔왔다. 그래서 이 주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의미 있는 것은,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이름을 단으로 바꿨어요.
이 성계에서 단으로 바꿨습니다. 조선 태조의 이름은 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공을 꿈에 봤다라고 하는 것은 훈몽자와 주공 주자 써가지고 연결하면 정몽주가 되죠. 정몽주도 이런 이름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적 문화 속에서 주공을 꿈꾼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성사회를 건설하겠다 하는 염원을 이제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고려의 무장이었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는 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아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 역시 그 고려 말에 원에서 수입된 성리학, 주자학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주자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어떤 국가 질서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서 이름을 몽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상사회를 염원하는 지식인의 어떤 그런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더 확장해서 읽을 수 있는 문화적인 코드. 자, 자왈 심의라 오 쇠야야 구의라 오 불부 몽견 주공 이로다.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문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일단 하고 싶시다. 자왈 지어도하며 거어덕하며 의어인하며 유어예이라. 자왈 지어도하며 거어덕하며 의어인하며 유어예이라. 자가라사대 도에 지하며 덕에 거하며 인에 의하며 예에 유할지니라. 자,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게 이제 지가 동사로서 뜻을 두다, 지향하다라는 동사고, 도는 목적어고, 어는 그 목적어를 지시해주는 전치사죠. 그러면 문장 구조는 다 똑같은 구조죠. 도의 뜻을 둔다, 덕에 의거한다, 인에 의지한다, 예에 논인다, 뭐 이런 거예요. 문장은 그리 어렵지 않지. 물론 또 이제 이것을 그 주자학적으로 해석하면 도라고 하는 건 인륜 일용지간의 소당행자라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위적으로 해야 할 뭐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주자학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적으로 성숙하고 어쨌든 자기 어떤 인간의 어떤 성취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의 뜻을 둔다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가는 길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또 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라고 하는 거는 이 거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부분을 어떤 땅 같은 거를 자기가 손에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차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운거하다, 의거하다, 운거하다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듣는 말이니까 이제 낯설긴 한데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삼국지 같은 그런 중국의 역사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한 지역을 차지하고서 그 지역에서 내가 내려라 하는 그 세력이 있죠. 그런 게 예를 들어 내가 뭐 무등산 자락에 운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등산 다 내 거야 이제. 그래서 무등산을 탁 장악하고 있으면서 차지하고 말하자면 차지한 거예요. 그거다 차지하는 거. 차지하는 거. 그래서 삼국지라는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후한 시대에 그 이제 황건적이 일어나고 이제 그 황건적의 난이 종식이 되면서 그 여러 지방 군벌들이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을 그 묘사한 삼국지 보면 군웅할거 이렇게 쓰죠. 군웅할거.
군웅할거 그러면 여러 영웅들이 수많은 영웅들이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덕 그러면 덕을 차지하고 있다. 덕에 자기 자리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덕은 우리가 이제 덕 그러면 자꾸 도덕, 모랄 뭐 이런 관념을 생각하지만 사실 덕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의미는 획득한 어떤 형질 같은 거예요. 획득한 형질 같은 거. 획득해서 가지고 있는 형질 같은 그걸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덕은 어떻든 영향력, 일종의 영향력. 덕을 잘 실현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에도 이 글자가 이런 용어가 나오지만 영어에는 덕을 보통 버추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이 덕이 이 버추에 해당하는 히라버가 아레테라고 한다는데 아레테라고 하는 용말 자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뜻한대요. 뭐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거. 그래서 덕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덕과 덕은 발음상 유사하지요. 발음 구조가 덕. 자 이러면 다 디귿이 그 성모가 디귿으로 똑같고 운모도 그 운의 형태도 기억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덕과 덕이 굉장히 언어적으로 그 어원적으로 유사성 말하자면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덕은 획득한 형질, 뭐 기능, 타고난 자질 뭐 이런 걸 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이런 것들이 덕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덕은 맥락에 따라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덕 그러면 덕을 지니고 있다. 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 덕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덕을 지키고 있다.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의여인에서 의는 의지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기댄다, 의지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여인. 여기서 주자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의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논에 나오니까 이런 비슷한 용어가. 그래서 불위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인에 의지한다. 인을 통해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을 사이에도 어기지 않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에서 어기지 않고 인을 벗어나지 않고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의여인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떠나지 않는다. 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인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어예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했는데 이러한 단계, 그러니까 도라든가 덕이라든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용어의 1차적 의미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상당히 그래도 윤리적인 의미 맥락을 갖지요. 그러면 그런데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주예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예술적 미적 경지를 말하죠. 미적 경지. 그러니까 유어예라고 하는 것은 예에서 노린다. 이제 삶의 자질을 삶의 어떤 그 경지를 논의는 수준에까지 삶의 경지를 미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플로티노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플로티노스는 미가 진리를 반영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또 참나온 진리의 세계는 또 아름답다는 것으로 추상화하기도 하죠. 말하자면 형상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어 예를 정말 그러면 과연 그런 예술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어도, 거덕, 의어인, 유어예라고 하는 그런 삶의 단계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신적 성숙의 또는 인격 완성의 경지로 생각한다면 유어예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삶을 이만큼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긴장이라든가 어떻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런 작용에서 더 벗어나서 논의는 경지까지. 이게 동양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의 어떤 지식인들의 그 인생관에서는 달관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달관. 달관이 경지가 되면 삶을 즐기고 논의는 경지까지. 그래 그런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삶의 그 지향의 어떤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왈, 지어도 하며, 거덕하며, 의어인하며, 유어예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7시 58분이니까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자행속수 이상은 오미상무해언이로다. 자왈, 자행속수 이상은 오미상무해언이로라. 자의 가라샤되 속수 행한 이로부터 서우흠 내 일즉 가르침이 없지 아니호라. 여기서 이제 앞에 뒤에 주절의 내용은 이중 부정어가 들어가죠. 무하고 미라고 하는, 미하고 무라고 하는 이중 부정어가 들어가죠. 앞에 전제가 된 조건이 뭐냐면 자, 행, 이상이죠. 자는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행속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수를 행하다. 근데 이는 이렇게 써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 그 뭐뭐를 근거로 해서 그 이상. 그러면 속수를 행한 것으로부터 그 위. 그러면 최소한 속수,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한다. 최소한 속수를 행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속수가 뭐냐면 속은 묶다라는 뜻도 있죠. 묶었다 이런 뜻이 있죠. 수는 이 주석에 의하면 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 말린 고기. 물론 생선이나 뭐 고기나 뭐 이런 아무튼 말린 고기를 그 포라고 하죠. 우리말로 포라고 하죠. 말린 고기, 육포. 그 포의 10조각을 10묶음을 한 수라고 그러죠. 한 수. 그러면 속은 쉽게 말하면 한 묶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묶음. 이게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한 수지요. 일속수 이런 뜻이죠. 이게 포 한 묶음, 포 10개 단위의 한 묶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속한 수죠. 속의 수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속수라고 이제 개념처럼 쓰이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견례를 할 때, 처음 이제 만날 때, 어쨌든 교제를 틀 때 서로 이렇게 예물을 주고받는 그걸 우리가 결혼식 때 페이백 드린다 그러죠. 이 페이백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페이백 그러면 결혼식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혼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처음 교제를 틀 때 주고받는 예물을 페이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외교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그 외교관으로 어느 나라 부임하게 되면 이제 형식상으로 그 나라의 외교의 우리말로 신임장 그러죠. 신임장. 이 사람 우리는 외교관 인정합니다. 그걸 외교 공식 용어로 불어로 아그레만 그러죠. 들어? 아그레만. 어그리먼트 영어로. 어그리먼트가 불어로 아그레만. 그걸 받으면 받고서 이제 외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물건 같은 걸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바치죠. 말해서 드리죠. 이런 걸 페이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백도 옛날에는 예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기의 공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편이 있는데 그 공예편에 보면 천자는 울창주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뭐 제후는 귤라고 해가지고 옷 같은 게 있어요. 옥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은 새끼 양, 대인은 기러기, 선비는 꿩, 일반 서인들은 지보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우에 구약 성서라는 부분이죠. 그 구약 성서 중에 앞부분에 5편을 모세오경 통칭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은 제사의 규례가 야훼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규례가 있는데 그 제사에 무슨 제사 뭐 바치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돈이 없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이 허용되어 있는 제물이 비둘기든가 비둘기 2마리든가 그래요. 비둘기 2마리를 사가지고 마련해가지고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이렇게 목을 치고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것처럼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촘촘하게 예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페이백이라고 하고 페이백의 이 페이백이라기보다 원래 의미는 지라고 했었지. 이렇게 쓰죠. 이 글자가 우리가 페이백이라고 비단백자 써가지고 그게 너무 일반화해서 가지고 페이백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그걸 통틀어서 원래 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에도 페이백지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백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위에 쓰이는 제일 대표적인 예물이 우리 비단 같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지라고 합니다. 요 자체는 잡을 집자지요. 잡을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개 패자인데 이거는 물건을 뜻하죠. 글자 합쳐져가지고 지라고 하는 통틀어 페이백지라고. 그러면 스승 앞에 나아갈 때도 뭔가 이제 일종의 수업들 비슷한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선생님 앞에서 사제간의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최소한 가장 말하자면 페이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물이라고 할까? 그걸 이제 수라고 했대. 수.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정성만 가지면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는 오, 미상, 무회, 언. 그렇죠. 오, 미상, 무, 회, 언. 이렇게 됐죠. 여기서 미, 무가 들어가죠. 둘 다 부정어죠. 그래서 부정어가 2개가 되어 있으면 보통 강한 긍정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하지 않음이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은 이걸 맞벌상자지만 맞벌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과거 완료형을 뜻해요. 완료. 그러면 한 적이 없었다가 되죠.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무회니까 가르치지 않음이죠. 가르침이 없다. 가르치지 않다. 그럼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다.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근데 어디에 이제 언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지시 내용을 요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지시하냐? 바로 행속수 이상자를. 그 행속수, 속수를 행한 사람 이상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주절에서, 주절 자체는 어때요? 오, 미상, 무해, 오라고 하는 주어와 미상, 무라고 하는 동사 구만 있죠.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근데 이 목적어는 앞에 나오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목적 구어 같은 거지. 목적 구어 또는 절. 그럼 이것을 지시해주는 지시대명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처럼. 지가 이제 이걸 가르치죠. 이렇게 언이 나오면, 그래서 언이 문장 마지막에 나오면 지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라고 보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지시의 하는 대상이 바로 속수를 행하는 이상을 뜻하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늘 가르쳐 줬다. 어떤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스승에게 나오는 최소한의 정성을 가지면 나는 가르쳐 줬다. 자왈, 자행, 속수 이상은 옴, 이상, 무회, 은 이루라. 이것도 공자가 스스로를 소개한 내용은 참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쪽집게 과외 막 이런 거 혹시 좀 쪽집게 과외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교육도 이제 일종의 상거래의 도구가 됐죠. 수단이 됐죠. 공자의 경우는 아마 요즘보다도 옛날에는 이런 그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자에게서 배우기만 하면 어디 가도 써먹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자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그 배우려고 하는 최소한의 정성을 가지고 오면 누구에게나 가르쳐줬다. 자, 이게 스승의 참 그거죠. 자, 다음 구절도 참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왈 불분이여든 불계하며 불비여든 불발호되 그 이루에 불이사무반이여든 즉 불부야입니다. 자왈 불분이여든 불계하며 불비여든 불발호되 그 이루에 불이사무반이여든 즉 불부야입니다. 불분, 불비, 불분, 불계, 불비, 불발. 이게 구조가 또 역시 앞에 거는 똑같죠. 두 개가. 그러면 불분이라는 것은 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분을 내지 않는다. 주석에는 이제 마음의 통하기를 구했지만 터득하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애쓰는 답답해하는 마음, 그걸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내지 않거든, 분내지 않으면 이런 전제가 됐죠. 조건처럼 됐죠. 그러면 불계한다. 문장은 짧아도 이렇게 조건의 그 어떤 말하자면 그런 구문을 이루고 있죠. 분하지 않으면 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걔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걔는 열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덮인 것을 열어주는 걸 계몽 그러죠. 계몽. 덮여 가려져 있는 걸 이렇게 밝혀주는 계몽. 그리고 뭔가 어둠에 잠겨 있는 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 그러죠. 기독교 성서에 요한 계시록 같은 게 있죠. 계시.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 열어준다. 그러면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배우는 학습자가 분을 내지 않을 경우, 분을 내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는다. 뭐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러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굳이 안 열어준다. 그 다음 불비 얻은 불발 허대. 불비의 비는 말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감정을 묘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말로 잘 설명을 하고 또는 표현해내고 싶은데 언어가 졸렬해서 막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 이제 답답해하는 거. 그걸 비라고 해요. 그러면 비하지 않으면 발하지. 발은 터뜨려주는 겁니다. 터뜨려주는 거. 예를 들어 이제 풍선이 이렇습니다. 풍선이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빵빵한 풍선에다가 바늘로 콕 찌르면 탁 터져버리죠. 발은 원래 발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활이 있죠. 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탁 넘는 거, 그걸 발이라고 그래요. 발. 그래서 펼발 그러지만 사실은 화살, 특히 화살을 딱 당겼다가 팽팽하게 당겼다가 탁 놓는 순간 그걸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해서 화살을 탁 놓았을 때 탁 발했어요. 발사했어요. 그러면 그게 점점 가서 막 큰 힘을 운동에 큰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발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톡 건드려 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제 말하려고 표현하려고 한 사람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해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은 잔뜩 들어있어요. 재료는. 근데 그것을 이제 뭔가 하나만 탁 터뜨려 주면 막힌 물이 싹 흘러갈 것처럼 돼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 터뜨려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공자가 참 우리한테 자극이 되는 말인데 그 이루 그 일부 이게 이제 글자 여기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요 글자가 들어가면 요런 모양이 들어가면 장소를 뜻하죠. 장소나 또는 공간. 자, 그럼 여기서는 우는 모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루 그러면 이 모퉁이에 네 모퉁이 있는데 한 모퉁이를 이루라고 했어요. 한 모퉁이를 들어줬다. 들어줬는데 그런데 불이삼우 불, 이, 삼우 그러면 불은 전체 부정한 거죠. 앞에 저기 나오고. 그럼 저 앞에 것이 조건이 되죠. 자, 그러면 불은 뭐뭐 않다래요. 않다. 그러면 이, 만. 그게 목적. 이거는 쓸 영자처럼 이는 옛날 논어나 명자에 나오는 이는 대체로 동사의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동사의 역할. 자, 그러면 상우를 써서 새 모서리를 써서 반응한다. 반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문을 이루는 것은 이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반 또는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 있죠. 동사 또 목적어. 여기서 목적어 생략된 거죠. 자, 보통 이가 들어가면 이런 구문을 많이 이루는데 뭐뭐로써 뭐뭐를 가지고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의 역할은 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모서리를 가지고서 반응하지 않으면 불부야. 그럼 다시 하지 않는다. 다시 깨우쳐 주지 않는다. 다시 들어주지 않는다. 앞에 동사가 거였으니까 불부의 뒤에 만약에 주요 동사가 나온다면 역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텍스트의 중요한 의미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 앉아서 전수해 주는 것을 지당원당하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주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더군다나 주체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라고 하는 건 하나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나머지 이 학습자는 그 가르쳐 준 하나를 실마리로 삼아서 단서로 삼아서 나머지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자왈 불분이어든 불개하며 불비어든 불발호대 그 이루에 불이사무반 즉 불부야입니다. 다음 구절을 또 공자의 일상에 대한 그 증언인데 굉장히 공자가 그 섬세한 심성의 소유자, 아주 섬세한 심성의 소유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시거 유상자지 측에 미상포야 이러시다. 자, 시일의 곡즉 불가 이러시다. 자, 시거 유상자지 측에 미상포야 이러시다. 자, 이 시일의 곡즉 불가 이러시다. 자, 이 상인난자의 곁에서 식하심에 일찍 포치 아니하시다. 자, 이날에 곡하시면 같이 아니하시다. 비슷한 맥락에서 원래 자가 두 번 다 나왔기 때문에 독립된 두 문장이 비슷한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편집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요. 자, 문장은 그래요. 시거 유성자 직측. 여기서 기본 동사는 식이죠. 먹는다. 중요한 핵심적인 그 동사는. 그 다음에 어디죠. 유성자지 측. 이게 하나가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상을 가진 사람의 상을 가진 자의 곁 이런 뜻이죠. 유상자지 측 이것이 전체적으로 목적어가 된 거예요. 요 유상자는 역시 유상자 해가지고 상을 갖다 지닌다. 그래서 상을 가진 자, 상을 입은 자, 상복을 입은 자, 뭐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의 곁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상을 입은 자의 곁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미상포야. 역시 미상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부정의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배부른 적이 없었다. 그러면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배불리 먹은 적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을 부모나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이별하게 돼 가지고 심정적으로 슬프고 그런 사람 옆에서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막 이런 것은 허겁지겁 배불리 먹고 이런 건 보기가 안 좋죠.
같이 상을 겪은 사람의 어떤 그 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감정 의식을 뭐라고 하요? 동정심. 동정심을 영어로 심퍼시. 심이라는 말은 함께 뭐 이런 뜻이고 파시는 파토스 이런 데서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같은 감정을 지닌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약간 소박한 윤리학설 중에 고전 윤리학설 중에 소박한 윤리학설 중에 이 동정주의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은 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뭐 이걸 우리는 윤리적인 근거로 삼기에 약간 뭐 나이브한 측면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이게 상식적이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잘 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좋다는 뜻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것도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유상자지 측의 미상포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공자가 굉장히 섬세한 심사스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읽어줍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어시일에 선생님께서는 이날에 시일은 이날이죠. 시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시. 네? 누구죠? 신채호? 단지 신채호? 안 돼. 시일야 방송되고. 누가 썼죠? 장지연. 그죠? 네, 장지연이 그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할 때 쓴 신문에 쓴 칼럼 제목이 시일야 방송되고 그런 있죠. 그러니까 시일 이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날에 자어시일의 고, 즉 불가 이 문장도 약간의 조건을 알고 있죠. 곡즉 불가. 자,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자는 이제 전 문장의 어떤 전체 주어긴 한데 어시일 이건 부사구죠. 이날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이날에라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날에 곡을 했다라고 하면 이날에 곡을 했다라고 하면 곡어시일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날에 곡을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은 어시일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어시일 곡. 그래서 어떤 날. 그래서 여기서 시일은 불특정한 날이 된 거예요. 불특정한 어느 날에 곡을 하면 불가 노래 안 했다 이 말인데 요즘에 뭐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냥 친구 집에 문상 갔다 그날 그냥 이제 서울에 광주에 돌아와서 또 동창회 모임 갔다가 2차, 3차로 노래방 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공자는 어느 날 이제 곡을 했다 하면 그 감정을 이어서 살려서 노래하지 않았다. 그날은 그 망인에 대한 문상하고 온 곡을 하고 문상을 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호를 그날 하루 종일 그날 하루는 지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참 공자의 어떤 그런 섬세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 여러 형태가 있는데 과거 시험에는 논술형이 되게 많았어요. 논술형이 우리는 오늘날은 다 그냥 논술이라고 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논술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정견을 제시하는 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의 그 어떤 그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또는 상호 모순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의 어떤 논리적 정합성, 사상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시하는 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평론의 요즘 말로 칼럼이나 평론과 같은 형태의 논 뭐 이런 여러 어떤 그런 과거 시험 형식이 있는데 유형이 있는데 제가 뭔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곡적 불가를 패러디 해가지고
가, 즉 불곡이라는 어휘 있더라고요. 가, 즉 불곡. 말하자면 공자는 곡을 했으면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논어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노래를 먼저 했어. 그런데 나중에 부음을 듣게 됐어. 그렇다면 그날은 곡을 하지 않는가? 이런 논리. 좀 약간 좀 패러디 같은 느낌이 나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의 문집에 글이 있어요. 재밌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어떤 문화적인 수준인데 아주 재밌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곡즉 불가라는 것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공자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섬세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거 유상자지 측에 미상포야 이러시다. 자, 시일의 곡즉 불가 이러시다. 시일의 곡즉 불가 이러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다음 구절은 공자와 제자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공자 학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개성 같은 거를 아주 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공자의 초기 제자 그러면 역시 이제 자로와 안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될 텐데 자로는 굉장히 이제 그 무용이 뛰어난 제자였죠. 그래서 뭐 일설에는 도라는 설도 있습니다. 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둑, thief, 맞아요. 도둑이 맞아요. 예. 이제 도둑 복수형은 thieves. 그 프리드리히 슐러라고 하는 그 괴테하고 거의 참 쌍벽을 이루는 독일의 그 유명한 지인이죠. 프리드리히 슐러. 이 슐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인 게 베토벤의 9번 교향곡 그거잖아요. 근데 이 슐러가 쓴 그 희곡 중에 떼도둑이라는 군도, 옛날에는 군도라고 한문식으로 한자식으로 번역해 군도 이렇게 했는데 무리 군도 군도 이렇게 했는데 떼도둑, 도둑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둑이 현재적 의미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약탈하는 사람이지만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실제 형성됐던 시기에 그러니까 도라는 한자가 출현했던 시기의 도의 의미는 오늘날과 같은 무분별한 약탈자라는 뜻이라기도 되지만 약간 아웃로우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망에서 또는 법규의 사회적 법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벗어나 있다는 뜻은 스스로가 벗어났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선택과 관계없이 벗어남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치외 법권지대에 전락한 경우. 그런 사람을 다 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죠. 훔치거나 약탈하고. 우리가 이 도에 잘 맞는 이미지를 우리 유추해 보려면 영국의 십자군 전쟁 막 일어나고 이런 우리 그 시대의 유명한 영웅 같은 우리나라 말하는 홍길동 같은 영웅을 몇은 로빈 훗 있죠. 로빈 훗. 그런 게 말하자면 도예요. 도.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뭐 선택적으로 도를 했다기보다도 치외 법권지대로 전락해 버렸죠. 자로도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죠. 추정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자로는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무용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공자가 천하를 여러 나라를 참 유랑하고 돌아다닐 때도 자로 때문에 자로가 일종의 보디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국제적인 거상이었나 봐요. 위나라 출신이. 그래서 이 공자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고 자봉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현이라는 인물은 역시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죠. 바로 이제 이 안현은 좀 일찍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논어에서 제자들을 평가할 때 여러 공자가 장단점을 다 일컬어 거론해서 함께 읽었지만 안현에 대한 평에는 전부 칭찬 일색이에요. 안현은 정말 공자가 아꼈던 그런 내용, 뭐랄까, 이 느낌이 말하자면 이미지. 자위 안현왈 용지 즉 행하고 사지 즉 장을 유 아여이 유 시부인저 자로왈 자로이왈 자이 행 삼군즉 수여실이 있고 자왈 포호 빙하하야 사이 무회자를 오 불려야이니 필야 임사이 구하며 호모이 성자야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위 안현왈 용지 즉 행하고 사지 즉 장을 유 아여이이 유 시부인저 자로이왈 자이 행삼군 즉 수여 이실이 있고 자이왈 포호 빙하하야 사이 무회자를 오 불려야이니 필야 임사이 고하며 고모의 성자야이다. 자이 안현다려 닐러 가라사대 용하면 행하고 사하면 장후물 오직 나와 담은 내 일을 두난저 자로이 가로되 자이 삼군을 행하시면 누구를 더불어 하시리고 자왈 자 가라사대 호를 포하며 하를 빙하여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를 내 더불어 아니호리니 반드시 일이 임하여 저하며 모홈을 조히 여기고 성하는 자이다. 안현과 자로의 어떤 개성이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러한데 에피소드인데 자위 안현이라는 문장 구조는 공자가 안현에게 말한다라는 상황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죠. 자위 안현 자체는 공자가 안현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동사일 뿐이에요. 그럼 직접 목적어, 직접 말한 내용은 그 뒤에 왈이하가 직접 말한 것이 이제 인용되고 있죠. 용지 즉 행, 사지 즉 장. 이게 한문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볼 문장인데 용지 즉 행이라고 짤막하긴 하지만 즉이 앞에 것을 앞에 용지라고 하는 두 구문을 구를 목적 구를 목적어 구를 동사 목적어 구를 일종의 조건처럼 만들어지죠. 용지하면 용지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용하면 그랬는데 실제로 용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 이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죠? 뭔가를 쓰다. 우리가 쓴다, 사용한다 그러면 뭔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아무것도 없이 사용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이제 지가 일종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장 내에서는 누군가 나를 등용하면 나를 써먹으면 이런 뜻이죠.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불특정한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목적어를 지시하지 않고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용 자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타동사성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라는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등용된다면 행하고 실행하고. 여기 사는 여기 요 자체의 사는 집이죠, 집. 집사자죠. 근데 이 집사자가 나중에 이 사자의 의미를 해가지고 농을 사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면 사지란 말은 놓아진다 이 말인데 버림 말하자면 용의 반대되는 거죠. 쓰인다, 안 쓰인다는 뜻이 버려진다, 버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한다는데 여기서는 행은 이제 행과 장을 또 역시 또 표현해야 되는데 행이 목적어가 필요하죠. 행한다. 이 자동사로 물론 행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동사로 행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길 간다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등용이 되면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자체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지 반대의 경우 사지하면 장한다는 것은 행의 상대되는 말로서 여기 감춘다, 갈무리한다, 저장한다 그런 뜻인데 뭘 저장하겠어요? 자기 역량이죠 역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생략되어 있다 이런 거죠. 외현적인 목적어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 그게 여기 일종의 이 두 가지 전체가 이 두 가지가 다시 주제처럼 제시가 돼 있죠. 주제로 제시돼 있죠. 그러고서 실제 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다. 유, 아여, 이, 유시부. 오직, 아여, 이. 이 여는 뭐뭐와. 지난번에 그 여의 용리에 대해서 영화 제목 들어가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죠. 그죠? 그 중국 영화 제목이 여신동행. 신과 함께. 그렇죠. 늑대와 춤을 여랑 공유. 그래서 여는 뭐뭐와 이런 뜻이고 with, and. 그럼 아여이니까 나와 너 이런 뜻이죠. 나와 너. 나와 무슨겠네. 나와 너가 불어로는 투와 투와에 뭐 70년대에 그 남자 여자 두 개 가수가 있었어요. 나와 너다 이거였잖아. 오직 나와 너가 유시부 아여이가 유 시 부 유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시는 지시사로 앞에 그 가리키고 있죠. 이런 것, 이런 점을 용지적 행, 사지적 장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는 감탄이죠. 감탄어 기사죠. 그래서 뭐 특별한 뜻을 갖지는 않죠. 자, 이 말 자체는 공자가 안연을 굉장히 이제 칭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출세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모든 어떤 것을 떠나서 거기에 초연할 수 있는, 달관할 수 있는 경지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라고 공자가 안연을 인정을 한 거죠. 아주 높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자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한테 가장 자신 있는 걸 이제 내세운 거예요. 선생님께서 3군을 행하신다면 이렇게 즉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행3군 행3군 3군을 행하신다면 여기서 3군을 지휘한다 또는 3군을 동원한다. 뭐 아무튼 3군과 행동을 한다. 뭐 그 말이에요. 전쟁을 말하자면 전쟁의 3군을 거느린다. 뭐 이런 통솔한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3군을 통솔한다면 3군을 거느리고서 전쟁을 하러 간다면 그런 말이죠. 3군의 군은 1군이 주석에 의하면 12,500. 이게 3군이 그러니까 37,000 맞죠? 37,500명을 3군이라고 해요. 그러면 군인 37,500명을 동원하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37,5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간다면 그 말이죠. 이제 참고로 천자는 육군을 뒀다. 육군. 그 6군단을. 이제 그 제후들은 뭐 크기에 따라서 3군 정도를 둘 수 있었나 봐요. 자, 3군을 한다면 수연시군. 3군을 행한다면 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목적어가 앞서왔죠. 왜냐하면 의문 대명사라서. 누구라. 누구를 위하여 정은 울리나 뭐 이런 그 소설이 있죠. 해밍웨이. 이게 원래 벤 존슨인가 하는 영국 시인의 그 시의 한 구절인데 For whom the bell tolls 이런 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따왔다. For whom the bell tolls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의문 대명사잖아요. 의문 대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되죠. 의문 대명사가 들어가니까 의문문이 되죠. 그럼 누구를 더불게 있는가? 여는 더불어 하다. 누구와 같이 하다. 그럼 누구를 더불게 있는가? 우리말은 누구와 더불다죠. 누구와 더불다 그러죠. 누구와 함께 하다 그러죠. 근데 한문이나 영어에서는 누구를 목적어를 대동한다. 목적격 조사가 목적격 조사죠. 누구를 이렇게. 자왈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 포호빙하 사이무회자라고 먼저 제시되어 있죠. 전제. 그러면 포호와 빙하는 글자 자체는 포라는 거는 포를 포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발음이 포하고 폭하고 두 가지예요. 포는 사납다, 폭은 드러내다. 그러니까 사납다, 포, 드러내다, 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까발려 드러내는 거 폭로하다 그러죠. 폭로하다.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면 힘을 내세우는 거예요. 힘을 내세우는 거. 우리가 뭔가 폭력적이다. violence. 맞나요? 아무튼 violence. 폭력. 아무튼 폭력적이라는 말은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게 폭력이에요. 막 이 포는 사납다. 그래서 우리가 포악하다. 네, 포악. 근데 여기서 호랑이에 대해서 포한다는 말은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이거 말하자면 만용을 부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이 글자는 원래는 품으로 쓰이는 건데 이 글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빙이라는 글자. 빙은 건너가다, 의지하다라는 뜻도 쓰여요. 그래서 빙거하다, 빙자하다, 뭐를 빙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막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공을 밟고 건너가는 걸 빙허라고 해요. 빙허 그러면 뭔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요. 현진건 소설가 있죠. 있어요. 빈처. 그 현진건의 호가 빙하죠. 아무튼 그래. 여기서 빙하는 황하를 맨발로 걷는다. 다시 말해서 배라든가 뗏목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걷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걷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빙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힘을 과신해서 자기 물리적 힘을 과신해서 그 힘을 거침없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포호빙하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호랑이를 만나면 막 맨손으로 때려잡고 황하강이 막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있어도 그 겁도 없이 그냥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힘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서 사이무해자,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아니, 사이무해자, 그럼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 후회하지 않는 자를 오불려야, 나는 더불지 않는다. 여기서 문장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불려야라고 하는 게 주절이라고 한다면, 요 문장 내에서는 주절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불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불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동, 목적어 역할하는 지시대명사 같은 게. 근데 여기는 생략돼 있죠. 말하자면 나는 포호빙하하고 사이무해하는 자를 더불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오불려 다음에 이러이러한 자여야 되죠. 그죠? 오불려 뭐뭐자, 목적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뭐뭐한 자라고 해서 주제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지시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장이 길어도. 자, 그 다음에 필야, 임사이고, 호모의 성자야. 여기서는 또 반대로 동사는 또 생략됐어요. 필야는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구고, 야는 뭐기를 나타내는 반드시. 그렇다면 나는 더불 오필여 뭐뭐하는 자, 이렇게 문장 구성이 이루어지죠. 나는 더분다 뭐뭐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이 오도 생략됐고 여도 생략됐고 필만 살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럼 여 자체는 없어져 생략됩니다. 주어와 동사가 여기서는 다 생략됐죠. 목적구만 지금 남아있죠. 목적어. 그러면 어떤 자와 더불어 한다라는 말이 우리말 같으면 어떠한 자와 더불어 하겠다. 나는 이러한 자와 더불어 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뭐뭐한 더불어 하겠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자냐? 반드시 일에 임해서 구하며, 구는 두려워할 구, 두려워하다. 조심조심 하는 거 이제 마음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그 다음에 호모이성, 뭐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뭐하기를, 꾀를 쓰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계획을 잘 세운다는 뜻이죠. 계획을 잘 세워. 막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이게 아니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호모라는 말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자와 더불어 하겠다 그 말이죠. 나는 불려 포호 빙하 사이무해자 하고 필려 임사이 구 호모의 성자 이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수사적으로 앞에 포호 빙하 사이무해자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동사구를 뒤로 돌렸죠. 그 다음에 뒤에 구문에서는 아예 주어와 동사 자체가 생략돼 버리고 목적구만 살아남아 있었죠. 이런 건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왈 포호 빙하하야 사이무해자를 불려야 이니 필야 임사이 구하며 호모의 성자야. 시간이 어느덧 물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혼자만 떠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면 지루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떠드니까 언제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버렸어요. 자, 이제 또 한 주 쉬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 뭐 알아들을 듯해요. 이해. 근데 막상 집에 혼자 이 문장을 딱 접해보면 딱 아무런 선입관 없이 딱 떼어놓고 접해보면 가리가리해지죠. 그럴 때는 그냥 막 약간 무식하게 접근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대입시켜서 바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문이 갖는 문장 구성 방식을 익숙해지면 돼요. 나머지는 뭐 글자 모르는 거는 자전 찾으면 돼요. 요즘은 또 자전 찾기도 워낙 쉬워져 가지고 핸드폰 열어놓고 그냥 쓰면 바로 나오잖아. 글자 뜻도 나오고 정자도 나오고. 우리는 막 사진 일일이 찾다가 앞에 뒤에 부수 찾고 뭐 앞에 거 찾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폰 이런 열어놓고 그냥 쓰기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찾기 좋아. 근데 한 가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죠? 좋은 거는 까다로운 거예요. 또 자세히 해설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게 꼭 물어야 되겠다 하는 건 다음 주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